예, 안녕하세요. 자, 충분히 쉬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18페이지에 기체의 이동 상황을 나타내는 계수인 B양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식이요. 여기서 요게 R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감마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문자인데요. 이 감마 표시가 이게 들어가 있어 놓고서는 본문에서는 이 감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탈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람다라고 하는 요 기호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밑줄을 좀 칠게요. 이 B양은 기체상에서, 즉 이동상에서 분석 물질의 확산계수 dg 값과 이 dg는 확산계수입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네. 이 분석 물질이 컬럼 내부에서 앞뒤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앞과 뒷 방향으로 확산이 너무 잘 돼서 잘 섞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와 충전인자 람다. 충전인자는 위에서도 설명 나왔던 겁니다. 네, A항에서 등장했던 거였죠. 얼만큼 그 컬럼에 그 충전 물질이 가득 제대로 오밀조밀하게 잘 채워져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걸로 나타내며 컬럼에서 세로 분자 확산과 연관이 있다. 컬럼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이동상에 흐르는 방향을 세로 방향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 말고요. 좌우 이동 방향에 그 수평 방향으로 뭐 확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진행 방향의 앞과 뒷면으로 퍼져나가면서 섞이는 여부를 따지는 그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동상이 액체가 아니라 기체일 경우, 기체 크로마토의 경우에는 이 값이 무지무지 중요한 큰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일 때는 이 값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밑줄 치셔야 되네. 결과적으로라는 부분이요. 자, 결과적으로 흐름의 속도가 매우 느리면 화합물이 분리되어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혼합이 될 것이다. 자, 분명히 컬럼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분리가 되면서 이동상이 빨리 흘러가면서 빠른 흐름이 있어주게 되면은 기체 형태의 물질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기체 형태의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빠른 흐름에 의해서는 얼른 분리가 돼서 확산되기도 전에 금방금방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깨끗한 이동상들, 용매가 있네 그러면서 좀 확산에 의해서 퍼져서 이 정도로 오염을 시켜요. 이렇게 오염을 시켜요. 앞뒤로. 그럼 얘만 오염시키냐고? 아니지. 이 A라는 녀석도 앞뒤로 깨끗한 이동상 용매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퍼져나가서 어떻게 소용돌이 치면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섞이는 구간이 꼭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섞이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포개져 버리는 구간으로 이 시간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개져서 나오는 그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리가 잘 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래프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동상은 최대한 빠르게, 특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빠르게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빠르면 또 오류가 또 생기니까 적당한 속도대로 빠르게 흘려줘야 되죠. 적당한 속도가 위에서 말하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액체 정지상의 항에 대해서 C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C는 농도를 뜻하는 겁니다. 농도 또는 질량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자 여기 CG 더하기 C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반dim머식은 가능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상은 100% 기체입니다. 그럼 고정상은 고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고정상은 고체면은 기체가 고체를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못 쓰고요. 그러면 액체를 쓰냐? 물도 솔직히 말해서 통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정상을 써주냐면은 아까 앞서서는 뭐 지지상 교수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고정상 또는 저기 정지상입니다. 고정상이나 정지상을 말랑말랑하고 젤리같이 이렇게 점성이 있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액체를 정지상으로 써주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긴 있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요즘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안에 뭐 채워넣지를 않거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안에는요. 기체 크로마토그래 미안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은 아까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와이어 철사처럼 이렇게 감겨 있어요. 얇은 1mm 미만의 모세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길이 뭐 100m까지 감겨져 있는 것도 있다만 이렇게 교수가 얘기했는데 여기 속에다가 뭘 채워넣지 않고 기체만 흘려줘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선 긋고 얘기할게요. 밑에 밑줄 좀 치셔야 될 것 같은데 C항은 두 상 사이에서 두 상이라 함은 이동상과 정지상 두 상 사이에서 용질의 질량 이동에 대한 저항과 관련이 있으며 흐름 속도가 평형에 도달하기에 너무 빠를 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이전 영상에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정지상에 분석 물질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 그렇지 붙어 있지 않고 분석 물질이 이동상으로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 요 둘의 평형적으로 딱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그런 상태가 조성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성되기도 전에 이동 속도가 빨라버리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예요? 주로 이동상에 그냥 다 섞인 상태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확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C 값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밑줄 칠게요. 이동상 내에서 소용돌이의 확산과 농도기울기는 농도 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동상 내에서 소용돌이 확산과 이 농도 기울기는 평형 과정을 느리게 한다. 다음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밑줄 친 거. 다음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매개 변수 CG가 뭐냐? 이 CG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정의는 농도인데 여기서는 기체 이동상에서 용질이 확산계수 자 여기서 보면 용질이 얼만큼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기체에서의 용질의 농도란 뜻이에요. CG 기체 이동상 기체에서의 존재하는 분석 물질의 농도, 이 농도는 바로 용질이 얼만큼 확산을 잘하느냐, 기체 쪽으로 잘 퍼져 나가느냐 하는 확산 계수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된다는 뜻이 나와 있고, CL은 액체 상태인 정지상으로의 확산 계수에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정지상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안에 만약 정지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값, 요 CL 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서 이 C양이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딤머식은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개념입니다. 최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에요.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반딤머식보다는 좀 믿을만한 좀 식이 좀 등장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도 19페이지에 보면은 밑줄 치겠습니다. 반딤머식이 나온 지 몇 년 뒤에 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데 이런 모세관 컬럼을 사용해서 자, 요런 모세관 컬럼을 사용해서 하는 반응인데 과거에는 모세관이 아니라 굵은 관에다가 끈적끈적한 액체의 전기상을 채우고 그다음에 거기다 기체를 흘려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안합니다. 내부에 어떠한 전기상도 채우지 않고 그저 관만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체 이동상 기체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샘플 기체만을 싹 넣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계속 밑줄 칠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된 모세관 컬럼에 대한 변형된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모세관 컬럼은 충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A항은 없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식 1.32번을 보면요. H는 A 더하기 이게 없어요. A가 없고 그래서 U/분의 B 기체가 직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즉 이동상이 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평균 속도 분의 B항 더하기 CL 곱하기 U바 CL이 뭔지는 바로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C항에 대한 의미 설명할 때 그다음에 CG 곱하기 U바로 이제 더해서 다 표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식 1.33번 보이시죠? 이 식은 코팅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이론적인 최적 상태의 이론단 상수, 이론단의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개소리냐 싶을 텐데, 자, 말이 기니까 그래요.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가 말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자,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서 이론단의 높이 계산하는 거 공식 외우셨죠? 컬럼의 길이 L을 갖다가 이론단의 개수, 이론단 수로 나누게 되면 이론단의 높이가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쵸? 요거 H요. H. 요 공식 기억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요게 이제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계산하셨으면은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알아낸 값인 거예요. 그런데 이 K값이 앞에서 또 소문자 K값 뭔지 아직도 그 개수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이거 나오냐면 다시 한번 교수 정리해 드리면 저기 K값은 14페이지에 나오는 K값. 이 K값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머무름 인자. 자, 머무름 인자와 이 얇은 모세관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 모세관 있잖아요. 모세관이 이렇게 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 R값. 이 반지름 R값과 모세관의 반지름 R값과 그 다음에 머무름 계수, 머무름 인자 요 값을 통해서 식 1.33번과 같이 대입을 해서 뭘 구하느냐 그 컬럼에 가장 이론적으로 적합한 최소 높이 이론적으로 적합한 최소 높이의 이론단 높이 값을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냐 옆에 보면은 이거 CO가 이게 이론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론적인 이거는 최소값 이런 뜻이거든요. 최저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컬럼이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최적의 이론단 한 개의 높이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단의 두께 높이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식 1.33번을 통해서 계산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모세관의 반지름 그리고 K값 머무름 개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1.33번씩 좀 계산해서 얘를 구하면 요 녀석을 구해내면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교수가 필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책에는 코팅 효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코팅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식 1.33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R 값과 K 값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요것만 딱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코팅 효율은 요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요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팅 효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뭐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코팅 효율은 요걸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반딘머의 식이나 골레이의 식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대상으로 만든 공식이 나온 것이고 그 식들은 그 다음에 밑에 녹스의 식 K가 묵음이에요. K녹스가 아니고 그냥 녹스, 큰 녹스도 아닙니다. 녹스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적합한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단 높이는 소문자 H로 쓰거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의 높이는 대문자 H로 통상 쓰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용도다. 의미는 똑같은데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표시 방식이. 그래서 이 H를 계산할 때 A항, B항, C항 고려해서 다 더해줘야 되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여기다가 U바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유바 B를 갖다가 이동상이 날아가는 속도를 이동상이 날아가는 건 이제 이동상이 이동하는 속도 선속도 평균 속도를 나눠주고 C항에다가는 그 속도를 곱해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어려워라. 여기까지 오시느라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공식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조금 편안한 세상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1.1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의 최적화라고 해서 자, 밑줄 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본질적으로 정량 분석에 사용된다. 정성 분석에는 사용이 잘 안 되고 양적인 분석하는 데는 왔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줄 밑줄 쳐놓고 막 설명이 좀 많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담배 필 때 담배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 대표 성분을 뭐라 그러죠? 니코틴이라고 하죠. 니코틴이요. 자, 니코틴. 자, 이 니코틴 글씨를 잘못 썼네. 니코틴. 1mg을 물에다가 녹여서 물 H2에 뭐 1ml에 녹인 샘플이 있다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샘플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샘플 B는 2mg per 물 H2O 1ml 물에 1ml는 또 동일한 양을 써가지고 이렇게 2mg의 니코틴을 녹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C는 4mg per H2O 1ml 이렇게 농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서 컬럼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그래프를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똑같은 온도 조건 컬럼에 이렇게 컬럼으로 분리할 때의 주변 온도 사용하는 용매의 종류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컬럼에다가 A만 딱 넣어가지고 딱 측정해봤을 때 자, 용매가 지나가고 봉우리가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값이 바로 뭐냐면 TR 값, 즉 뭐 머무름 시간이 딱 측정이 됐겠죠. 머무름 시간을 갖다가 뭐 예시로 이렇게 60초 때에 봉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봉우리가 이러면 그러면 이 B번 같은 경우는 농도가 2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더 큰 봉우리가 나와요. 물론 시간은 정확히 60초에 나옵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근데 2배의 봉우리라는 게 높이로 2배가 아니라 이 밑면적으로 이 면적이 A라 그러면 이 면적은 정확히 진짜 2A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은 더 크게 나오겠죠. 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4A가 되도록. 이 B보다는 농도가 2배니까 이렇게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잘 들어보세요. 60초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샘플 용액이 여기 컵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주로 다 용매는 물인데 여기 니코틴이 조금 섞여 있대. 근데 이거 정확한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딱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크로마토그래피로 딱 얘네들 테스트했던 똑같은 조건을 딱 돌려가지고 딱 60초 때에 나오는 이 봉우리의 면적을 계산을 해요. 이 면적이 이제 샘플의 면적이다 해서 S라고 표시할게요. 자, 요때 면적이 10이었고 이때 면적이 당연히 2배니까 20이고 이때 면적이 40이라고 했을 때 얘 면적이 뭐 16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니코틴의 농도가 1하고 2mg per 1ml의 중간에 해당되는 분명히 농도에 해당되는 니코틴이 이 컵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A일 때, B일 때, C일 때 그때의 면적, 봉우리의 면적 값을 갖다가 그래프화 직선화 시켜가지고 기타 다른 동일한 샘플들의 자세한 농도를 정량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성 분석은 안 되나요? 정성 분석은 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돼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려면 좀 정교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니코틴 예 말씀드렸죠. 자, 니코틴은 이렇게 봉우리가 나오는 요 리텐션 타임, 즉 머무름 시간이 60초라고 할게요. 뭐 컬럼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하는 주변 온도가 25도로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동상은 깨끗한 물 H2로 탁 준비해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별도로 또 저기 뭐 있지? 카페인. 커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카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똑같은 요 조건으로 똑같은 컬럼으로 왜 이렇게 자꾸 필기가 안 되나? 미안합니다. 이게 펜이 좀 이상하네요. 자, 똑같은 이 조건으로 똑같은 컬럼, 동일 컬럼을 대상으로 동일 컬럼을 이용해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얘는 뭐 70초에서 봉우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담배 이파리로 보이는 어떤 나무 파란 이파리를 가져다가 뭐 이제 잘게 으깨가지고 짓이겨가지고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뭐지 이파리의 즙을 엑기스처럼 우려낸 샘플이 여기 딱 이 컵에 수용액 형태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보통 녹차 같은 것도 카페인이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니코틴은 없죠. 담배 잎이 아니니까 녹차 같은 거는 카페인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담배잎은 니코틴도 있는 녀석이고 플러스 카페인도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자라있는 담배잎을 갖다가 따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짓이겨가지고 액체로 뽑아냈을 때 그 속에 니코틴이 얼마, 카페인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한다. 크로마토그래피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액체를 갖다가 탁 컬럼에다 내리면 봉우리는 당연히 2개가 나올 것이고 얘 첫 번째 봉우리는 당연히 70초에서 그림을 똑바로 못 그리네. 미안하네. 여기가 이제 시간으로 봐면 얘가 느리네. 그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 60초. 예, 교수가 지금 자꾸 헷갈리고 있네. 예, 60초에서 뭔가 하나 푹 튀어나오고 70초에서 푹 튀어나와가지고 어머 얘 니코틴, 어머 얘 카페인,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60초가 딱 맞거나 70초가 딱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혼합된 게 들어와 버리면 단독으로 딱 쓰였을 때 나오는 그 머무름 시간이 정확히 일치가 돼서 나오질 않아요. 조금씩 앞뒤로 좀 흔들려서 나와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8초에서 나오거나 얘가 막 72초에서 나오거나 막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섞여 있는 물질이 확실히 두 물질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딱 정확히 카페인과 니코틴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니코틴이고 뒤에 있는 게 카페인이라는 건 누구나 때려 맞출 수가 있는데 식물을 갖다가 나무 이파리를 갈아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면 그 안에는 무진장 많은 종류의 그 잡동산이 혼합물들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봉우리들이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나와요. 시간도 정확히 60초에서 나오는 것도 없을 뿐더러 70초도 정확히 못 지키고 그 근처 언저리에서 봉우리들이 있는데 봉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중복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 봉우리가 니코틴 봉우리인지 카페인 봉우리인지를 정확히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분석은 그냥 단순하게 크로마토그래피 하나만으로는 정성 분석은 못해요. 다른 도구까지, 다른 수단까지 동원을 해서 데이터를 함께 뽑은 다음에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밑줄 계속 치면은 정량 분석에 사용된다. 이 정량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우리의 면적이 정밀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분석하려는 물질들이 차례로 잘 분리되어야 한다. 온도, 이동상, 다른 물리적 매개 변수들의 결과를 통하여 모의 실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모든 이용 가능 수단을 적용해서 분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어느 정도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검은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미리 온도를 올리거나 내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가 복잡할 수가 있다. 컬럼의 길이, 컬럼의 지름, 정지상의 조성, 그 다음에 상의 부피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컬럼의 선택, 분리를 위한 매개 변수, 온도와 흐름의 속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인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능 시간이라고 해서 레졸루션 타임과 용출 시간, 일루션 타임은 자, 분리능 시간은 뭐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니코틴 나오고 카페인 나오고 이게 바로 분리능 시간이라는 거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졸루션 타임.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온 지 얼마 만에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출 시간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변수이다. 그러니까 용출 시간은 부어준 깨끗한 용매 이동상이 딱 넣어주면 얼마만큼 지나서야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 시간을 용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 모든 최적화의 목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분리가 잘 되도록 하게 만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이렇게 조건들의 목적은 최적화의 목적은 최소한의 시간에 적은 시간에 완벽하게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계산 공식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림 1.12번 있는데요.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봉우리 나와 있는 그 데이터 값이 나와 있는데 A, B, C, D 모두 똑같은 샘플을 조건만 달리해서 측정을 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동상을 물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흐를 수 있는 깨끗한
액체이기만 하면 이 동상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물도 가능하고 깨끗한 메탄올 또는 에탄올, 깨끗한 식초, 식초 이게 액체잖아요. 찰랑찰랑거리는 액체잖아요. 투명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면 뭐 용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섞어서도 용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1.12번은 아세토나이트릴이라고 하는 물처럼 투명한 액체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어가지고 동일한 샘플을 그 물과 아세토나이트릴 혼합 비율을 바꿔가면서 좀 조금씩 몇 대 몇으로 섞느냐 혼합을 하느냐 그거를 좀 변화주면서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4번 실험을 한 결과가 바로 A, B, C, D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D번 그래프예요. 모든 봉우리들이 겹치지 않고 간격이 널찍널찍 떨어져 있으면서 각 봉우리들의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뾰족뾰족 잘 튀어나오게 피크를 뽑은 D번 그래프가 가장 좋은 그래프이고요. 그 D번 그래프가 또 좋은 이유는 거기 지금 진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불감 시간이 좀 짧다는 게 장점이에요. 불감 시간이 짧으면 테스트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A번을 볼게요. A번 밑에 설명을 보면 A번은 물 50에 아세토나이트를 50으로 섞어가지고 이 동상을 흘려준 실험이고 B번 실험은 물을 좀 더 많이 아세토나이트를 적게 해서 55대 45로 섞고 C는 60대 40으로 썼고 그 다음에 D는 65대 35로 섞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65대 35로 물을 65, 아세토나이트를 35로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 맨 아래쪽에 밑줄 쳐야 될 게 있는데 분리능, 이렇게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갈려지는 이 능력은 컬럼의 길이에 다음 페이지 제곱근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예, 그렇죠. 컬럼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길이가 벌어지는 그 비율이 더블로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컬럼의 길이가 10cm짜리 컬럼이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 봉우리하고 왼쪽 봉우리의 그 간격이 1만큼 차이가 있었다면 10cm였던 컬럼 말고 20cm 컬럼, 2배 정도 긴 컬럼을 가지고 봉우리를 딱 뽑으면은 1번 봉우리와 2번 봉우리의 간격이 컬럼의 길이가 10cm에서 20cm로 2배 늘어날 때 봉우리의 간격도 1에서 2로 늘어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1에서 4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컬럼의 길이에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늘어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컬럼을 찾거나 또는 올바른 크로마토그래피 그 사용 조건을 찾고 싶으면 밑에 그림 1.13번처럼 분리능을 얼마로 잡아가지고 목표를 삼아서 흘려준 용매 조건을 맞춰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용매를 컬럼에서 집어넣어서 빠져나올 때까지 용매를 흘려주는 속도는 얼마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넣어주는 샘플의 용량을 얼마로 잡아가지고 분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1, 2, 3번 이렇게 번호 적혀져 있고 이제 최적의 분리 조건에 해당되는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가운데 그림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영역은 크로마토그래피에 기초한 기본적인 5가지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대문자 K는 뭐다? 평형상수. 그다음에 대문자 N은 이론단수. 소문자 K는 머무름 인자 또는 머무름 계수.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알파는 뭐예요? 분리인자 또는 선택인자라고 하는 알파 값. 그 다음에 대문자 R이 바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분해능 R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봉우리와 요 봉우리 사이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분해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분석 방법이고 좋은 컬럼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전체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실게요. 1.12 크로마토그래피적 기술의 분리법. 이제 계산 공식 없으니까 참 편하시죠? 그렇죠?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상들과 사용된 과정의 물리적 성질의 함수로서 네른스트 분포 계수 K를 생기게 하는 물리화학적 현상에 의한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 분류된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되시죠? 이거는 지금 교수가 읽은 부분은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을 이해하시면 당연히 위에 부분까지 커버가 돼요. 자, 액체상 크로마토그래피, 줄여서 LC, 영어로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밑줄 칩니다. 이동상이 액체인 크로마토그래피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제조용 분리 방법이다. 자, 그래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도 또 세부적으로 또 종류가 또 다시 갈려요. 그래서 그 밑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리퀴드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린다는 건데 밑줄 칩니다. 정지상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이중 효과를 통해 화학점들이 붙을 수 있는 고체 매질이다. 고체 매질의 별표. 그러니까 이동상은 액체, 고정상은 고체일 때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LSC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포함된 물리학적인 성질, 매개 변수는 흡착계수이다. 고체에 늘러붙는 용질이 늘러붙는 정도를 나타내는 흡착계수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음에 가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온은 뭐예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가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온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용을 해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능을 좀 바꿔주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바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 안에는 작은 알갱이들의 입자들이 채워져서 충전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정지상으로. 그쵸? 근데 그 채워져 있는 입자들이 그냥 공처럼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입자들 내부에 공간이 뚫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으로 또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설명 들으세요. 자, 컬럼이 있어요. 여기에 좀 입자를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에 충전 물질을 실리카 같은 거를 막 채웠어요.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할 거라 얘네들 지금 이 입자들이 여기 안을 가득 채우면 고체 고정상이 되고 여기에 용매 같은 거 흘려주게 되면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처럼 생긴 입자가 그냥 공이 아니라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내부에.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녀석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녀석은 여기를 통과 못하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위에서 용매를 흘려버리면 이러한 이렇게 등치가 큰 녀석들은 여기 채워져 있는 충전 물질의 사이와 사이로 빠져가지고 나가지 여기에 있는 이런 통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녀석은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입자가 어떤 특정 사이즈보다 훨씬 어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입자들은 이동상을 타고 흘러내릴 때 이런 구멍들을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와요. 하지만 이 구멍보다 사이즈가 큰 특정 기준 이상으로 사이즈가 큰 물질들은 사이즈가 커서 이런 세세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통과돼서 나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얘네들 피해서 사이사이 길로만 그냥 흘러나오기 때문에 엄청 빨리빨리 흘러나와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컬럼을 통과해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상은 분리하려는 화학종의 크기를 함수에 따라 동공의 크기, 즉 이 사이즈 이야기하는 동공의 크기, 여기 동공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폭을요. 자, 어쨌든 동공의 크기가 선택된 물질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이동상의 수용성이면 젤 거르기를 하고, 그리고 지용성이면 젤 투과라고 불리우는 분자 수준에서의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형태로 사용한다. 이런 기수에 대해서는 분포계수를 확산계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별도로 따로 구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는데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밑줄 치시면 되니까 읽어보기만 할게요. 단지 지지체가 뭐다? 뭐 고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정상을 역하는 것은 비활성이고 다공성 물질의 지지체 위에 정지상으로서 액체를 고정화시킨 것이다. 자, 그저 컬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컬럼의 겉모습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떤 뼈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액체를 마치 정지상처럼 사용하려고 거기 고정된 틀에다가 채워 넣었을 때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LLC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공성 물질, 즉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물질에 액체를 고정화시키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칼럼을 씻어내릴 때 고정된 액체가 새어나오는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뭐 대충 이 정도로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뭐냐면은 밑줄 칩니다. 정지상은 액체 고분자를 주로 사용해서 고정화시키고, 이것들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역학적 지지체, 그러니까 컬럼의 겉껍데기, 쇳덩어리 껍데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공유결합을 시켜서 고정시켜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한 걸 갖다가 바로 액체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두상 사이의 용질을 분포계수 K에 의존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대충 알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 이거 컬럼 껍데기가 쇠로 되어 있는 건 지난번에 여러분께 사진을 첫 강의 시간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지상 액체 형태의 고분자라고 하면 찐득찐득한 쫀득쫀득한 젤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 컬럼 내부에 딱 정지상처럼 딱 채워지게 하는데 움직이거나 흘러내려서 여기서 이 컬럼 통의 껍데기에서 빠져나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속 내부 표면에 그 액체 분자를 화학적 결합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킨 상태로 젤리 형태의 이러한 녀석들을 그 컬럼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겉껍데기 그 지지대에다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완전 분자가 착 달라붙게끔 만들어 놓은 컬럼을 갖다가 그런 컬럼을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액체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따 어렵다. 나도 설명해서 여러분을 세세하게 이해시키기가 저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시면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다음 페이지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동상이 기체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GLC 즉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 쳐야 되겠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상은 기체이며 정지상은 매우 간단하게 컬럼 내부 표면일 수 있는 비활성 지지체에 침투시키거나 결합시킨 고정화된 액체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른다. 기체 시료는 증기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정지상은 다공성 고체, 흑연, 실리카, 젤, 알루미나와 같은 것들이며 이동상은 기체이다. 근데 이거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 혼합물이나 낮은 끓는 점을 갖는 화합물의 분석에 매우 효율적이다. 여기에 관여하는 매개 변수는 흡착계수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요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초임기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약간 온도 150도에 압력으로는 150바 또는 15메가파스칼 이상에 존재하는 이산탄소와 같은 초임기 유체 상태의 유체가 있는데 정지상은 이동상은 이러한 초임기 유체 이산탄소이고 정지상은 액체 또는 고체인 게 바로 초임기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초임기 유체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저희 일반학에서 이거를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경영학과의 일반학 내용은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금 교수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거 여기가 온도축이라고 하고 요거를 압력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압력이 대기압 1기압이죠. 그래서 여기 점선을 그을게요. 1기압에서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온도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섭씨 0도고요. 여기가 섭씨 온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섭씨 100도라고 하겠습니다. 100도. 자, 100도라고 할게요. 자, 이 점선이 왜 이 마우스펜이 안 찍히냐? 자, 어쨌든 이제 보였죠? 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것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액체는 얼게 되죠. 물은 얼게 돼. 얼음이 되고요. 이거보다 온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거리는 액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100도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버리잖아요. 즉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와 압력에 대한 축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물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 지점을 삼중점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T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은 액체와 고체, 즉 물과 얼음의 경계가 되는 지점. 그때의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액체가 물이 얼음으로 변하거나 얼음이 물로 변하는 딱 그 경계점에 해당되는 온도와 압력 지점을 점으로 연결해 가지고 표현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얼음이 물로 변하거나 물이 얼음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시점이라서 쉽게 해서 녹는 점이나 어는 점들을 갖다가 그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압력에 의해서 변하거든요. 압력이 높을 때는 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얼어요. 압력이 낮으면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얼거나 녹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일단 그렇게 얘기할게요. 더 깊게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 여기는 뭐냐면은 요 지점이 뭐였냐면은 물이 끓느냐 아니면 다시 공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다시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느냐 수증기가 물이 되느냐의 그 경계점, 그 기준점들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지점이.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곡선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온도를 계속 높이고 압력을 계속 높이면 여기 액체익 영역과 기체익 영역, 여기 고체익 영역 이런 게 구별이 계속 되느냐 구별이 안 되는 지점이 와요. 온도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고 압력을 지나치게 높이면 지금 교수가 빗금을 치고 있는 요 영역 있잖아요.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고 간에 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이 빗금친 영역으로만 딱 어떤 특정 영역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높은 압력과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너무 높은 온도, 너무 높은 압력 어떤 기준점을 딱 초과하게 되면 그 물질이 더 이상 기체 형태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액체 형태도 아닌 초인계 유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지점을 갖다 요 지점을 갖다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즉 초임계 유체로 변신을 하게 하는 온도와 압력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초임계 유체라는 게 일단 먼저 기체가 아니고 동시에 액체도 아닌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초임계 유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체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유리컵에다 초임계 유체를 딱 담아 놓으면 투명해요. 안 보여. 그냥 기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잡고 흔들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임계 유체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용어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얼면 드라이아이스가 되죠. 여러분 이산화탄소 액체는 보신 적이 없죠. 평상시에는 상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액체인 적이 없어요. 고체 아니면 드라이아이스 아니면 기체 형태입니다. 그런데 높은 압력과 온도를 적당히 주면은 드라이아이스도 액체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체인 드라이아이스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기체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서로 딱 그 변화가 가능한 그 온도와 지점을 점점 높이다 보면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액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이 두 개의 상태가 아닌 제3의 형태, 초임계 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탄생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어디다 채워넣는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체 고체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에다가 그런 이산화탄소 초임계 유체를 채워 넣고서 거기다가 이제 분리할 물질을 흘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게 어렵죠. 이 과정을 그래도 교수가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옥 같은 1단원이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 다음은 그래도 이 1단원이 너무 지랄같이 어려운 나머지 1단원의 후반부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오늘의 두 번째 영상 어떠세요? 예. 계산 같은 공식 같은 게 안 보이니까 조금 말로 듣는 게 좀 편하시죠? 그렇죠? 다음번 2단원부터는 그래도 수학적 공식보다는 이게 말로 듣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그래도 좀 편한 부분의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꼭 필기하시고, 그리고 교수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도 일단 이해는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하니까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는 해두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끝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어요. 연습 문제가 12문제가 붙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못 풉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공식들을 막 응용해서 막 증명하고 풀이 과정을 막 쓰고 하는 건데, 이거 할 만한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도 지금 직장과 함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이거 해결하려면 날 새야 되는데 교수는 요거 문제 풀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론적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리고 까먹지 않게 암기하시고 복습하셔가지고 그걸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평가를 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2단원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확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